네,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드리려고 넬라 판타지아를 준비했습니다. 음악 너무 좋으시죠? 네, 이 음악을 잠깐 듣고 강의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제가 정말 멋진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 것 3가지입니다. 재미와 감동과 유익함, 이 3가지를 꽉꽉 채워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왔더니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강사님이 잘못 오신 거 아니냐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왔습니다. 신경 좀 썼습니다. 네, 제가 22년째 기업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하면서 풀 메이크업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신경 많이 썼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멋지게 한번 시작하도록 해서 준비되셨나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 음악과 함께 여러분께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과 행복함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자 드라마틱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원래 모든 드라마는 주제가로 시작해서 주제가로 끝납니다. 주제가로 오늘 제 강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행 스케치라고 하는 그룹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운명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남자 여자가 듀엣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자, 가사 뜹니다. 가사 주목하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자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황무지 같은 이 세상에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자가 답가를 불러요. 이렇게 넓은 세상 한가운데 그댈 만난 건 나 역시 기쁨이야. 가시나무 같은 내 맘엔 그댈 만나지 못했다면 힘겼던 지난 날을 견딜 수 없어. 어딘가에 한 줌의 흙으로 묻혀 있었겠지. 바라보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아직 내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이유.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좋죠. 네. 제가 조금 여유가 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불러드리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요, 작은 소망 하나 생겼어요. 이 노래를 듣고 노래 잘하는 남자를 남편을 만나서 아침마당에 듀엣을 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 남편을 딱 만났는데요, 음을 다스리시더라고요. 그냥 혼자 포기하고 혼자 도전 주부가스터 나가서 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예협회 가수협회 회원증만 있어요. 회원증만. 네, 판 안 냈어요. 들으실만 하셨죠? 네. 어쨌든 이 가사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도록 해서 먼저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만난 건 행운이라고 합니다. 지금 혼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시겠습니까? 과연 운명인지, 어제 내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귀한 인연 맞나요? 네. 이 남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를 만난 게 행운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황무지 같은 세상에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래서 여자가 이야기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넓은 세상 가운데 그댈 만난 건 나 역시 큰 기쁨이에요. 가시나무 같은 내 마음에 그댈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나는 힘겨웠던 지난 날을 견딜 수 없어서 어딘가에 한 줌의 흙으로 묻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누구다? 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린 이렇게 드라마틱한 만남,
내가 너 아니면 살 수 없고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너다라고 하는 그런 만남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운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운명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명함에 박아가지고 있다는 시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명은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찾아올 것인가를 결정하지만 우리의 태도와 행위는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머무를 것인가를 결정짓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삶에 머물러 있나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무엇에 의해서? 나의 태도와 행위에 의해서입니다. 운명은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를 줘요. 어떤 기회? 만남이라고 하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무름이라고 하는 기회를 줘요. 그런데 그 머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머무르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관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태도와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찾아온 수많은 많은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만남을 내 삶의 긍정적인 형태로 머무는 거는요, 결국 나의 태도와 행위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딱 보기에 어렸을 때 밝았을 것 같아요? 어두웠을 것 같아요? 엄청 밝았을 것 같죠? 감사합니다.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네. 먼저 이걸 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반스 운동화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데요. 자,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어떤 색으로 보이시나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두 가지 색으로 보이실 겁니다. 분홍색이 보이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민트, 초록색이 보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분홍색 보여요? 나 분홍색 보여요? 오, 어떻게 하시네요? 초록색, 민트. 그렇죠, 그렇죠. 오, 훌륭합니다. 자, 원래 이 운동화는요, 분홍색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민트, 초록색으로 보십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분홍색으로 보인다고 인터넷 댓글을 썼더니 생맹이십니까? 라고 글을 썼어요. 정말 생맹은 누구예요? 민트색으로 보이시는 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착시 현상이에요. 저는 놀라운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뇌과학자이기도 하거든요. 상당한 박사이면서.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처음에 저는요, 민트색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원래는 민트색이 아니라 분홍색이구나 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뇌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뇌 가소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뇌 훈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내 뇌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되시는 분이 계세요. 안 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걸 좀 깊이 있게 하면은요, 갑자기 다른 게 보여요. 막 이러고 난리가 나요. 막, 강사님, 갑자기 분홍색이 보여요. 막 이러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근데 어떻든 간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냐?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려면 해보세요. 따라 하시는 겁니다. 본인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눈을 감고. 자, 누구야? 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시작. 정희야. 똑바로 봐. 판단하지도 말고, 분석하지도 말고, 그냥 봐. 내려놓아. 할 수 있어. 눈을 떠보세요. 자, 색이 바뀌어 보이시는 분이 가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아까는 민트였는데 분홍으로 보이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니까 감사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꼭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민트색으로 보였다가 분홍색으로 보이면요, 안타깝게도 다시 민트색은 보이지 않아요. 돌아갈 수 없어요. 내 뇌는요, 이미 너무 스마트해졌어요. 해보십시오. 뇌 훈련을 통해서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문제 대상을 바라봅니다. 이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좀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경험하면 너무 좋을 텐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자, 그래서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 우리는 봐요. 본다라는 건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느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파악해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현상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물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성작용과 의미부여작용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향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차가 너무 막혔어요. 휴게소를 가야 되는데 도대체가 차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3시간째 고속도로를 가는데요. 드디어 휴게소가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배고파 죽겠어요. 막, 아우 진짜 오늘 아침도 안 먹었는데 말이야. 왜 이렇게 배고파? 한 사람은 화장실 급해 미칠 것 같아요. 자, 똑같이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뭐밖에 안 보여요? 푸드코트밖에 안 보여요. 푸드코트밖에. 한 사람은 어디밖에 안 보여요? 화장실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향작용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에 따라 보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 항상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들판을 갔습니다. 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쁜 꽃만 보일 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요. 식물 전문가예요. 똑같이 들판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우와! 꽃 많다! 끝! 근데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야 이거 뿌리 다리 먹으면 불면증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너 저번에 화장실 가는 거 너무 힘들다겠지? 이거 식물 뿌리 갖고 우려 먹으면 끝내줘 라고 말합니다. 같은 들판을 왔습니다. 같은 걸 봤나요?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공부하셔야 돼요. 세상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이 문제 대상과 감각작용, 거기에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존재 방식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노숙인을 돕기 전만 하더라도 저는 노숙인들을 도망 다녔어요. 냄새나고 막 왜 이러고 사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노숙인을 돕기 시작하면서 이제 찾으러 다니는 이분 어디 가셨어? 지난번에 다리 다치셨는데 막 미치겠네. 어디 갔어? 이전엔 피해 다녔던 그분들을요. 이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분들의 안타까운 삶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 얼굴 속에 있는 아픔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고 나면 보이나니 이때 보이는 것은 예전 것과 다르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마음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누구냐면요. 요즘 아이들의 상태래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거래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중2병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왜 이번 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요. 보통 3가지로 대답을 정리해서 한다고 합니다. 왜? 저는요. 부모님의 기대에 미쳐서 살지도 못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랬더니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나 한심해요. 나 왜 이럴까? 그리고 3번째도 뭐예요? 친구들도 제대로 못 사귀고 있어. 난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 생은 망했어요. 뜻이래요. 그러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면 된대. 다시 태어나면 된대. 모두 다 불교를 믿어야 되나 봐. 윤회설. 근데 저는 기독교거든요. 어쩌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가족은요. 사실은 생각보다 복잡한 관계예요. 그 안에 얽혀있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옆집 사람하고 싸웠어요. 정 마음에 안 들면 이사 가면 돼요. 근데 가족은요, 아무리 마음 상해도요, 저녁이면 봐야 돼요. 힘들어도 봐야 돼요. 남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 때문에 봐야 돼요. 그게 가족이에요. 아무리 미워도요,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관계예요.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깊게 새기셔야 됩니다. 뒤돌아서면요, 가장 아프게 헤어질 수 있는 존재가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의 여과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의 여과장치는요, 노력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합리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는데,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는
네 가지 애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 사랑하나요? 때로는 제일 밉더라고요. 저희 남편이요 별명이 있어요. 잔소리 대마왕. 대박입니다. 한번 잔소리 시작하면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합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얼마나 똑똑하신지 몰라요. 게다가 근거까지 대가지고 얘기해요.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그래프까지 그려요. 훌륭하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더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에서 10까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기분은 나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엄마 잔소리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여러분 잔소리할 때 아이들 잘못되라고 하나요? 사랑을 담아서 꾹꾹 눌러서 합니다. 근데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님의 사랑이 너무나 느껴져서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애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라고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랑인데 왜 그럴까요?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경계선 인정하게요. 적절한 경계를 해야 되는데 가족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족 관계도를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미니 토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거 할 때 관계를 한번 간격으로 표시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건강한 가족은 어떠냐면 일정한 거리가 있어요. 똘똘 뭉쳐있는 가족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약간의 경계를 두면서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자녀들과 자꾸 싸웁니다. 사춘기 아이들하고. 왜 그러냐? 이 경계선을 못 지키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경계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훅 들어오는 거야. 훅 들어오는 거야. 그런 면에서는 저희 어머님은 이 경계선을 정말 잘 지켜주셨어요. 그냥 알아서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항상 하신 말이 뭐냐면 정희는 알아서 잘하니까 너무 좋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머슴애처럼 컸어요. 딸 넷에 아들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집안에서 어려운 일은 제가 다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집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공사하셨는데 모래짐 퍼나는 거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무수리과입니다. 무수리과입니다. 언니가 막 그런 거 밤이 되었는데요.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규혁이 언니한테 야 규혁아 간장 좀 사와라. 근데 저희 집에서 간장을 사러 가려면 한 20분을 편도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이 밤에 미쳤다고 응? 간장 심부름을 시키냐고 막 뭐라고 하더니 정희야 네가 갔다 와라. 제가 항상 심부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는 뭐냐? 느슨한 간섭이에요. 간섭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독립성을 키워주려면 느슨한 간섭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헬리콥터맘, 캥거루맘 들어보셨죠? 아이가 자라면요. 이소를 해야 돼요.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만 제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수많은 감정은 저마다의 쓰임새가 있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 또 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 이 감정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머님들은요, 자기의 감정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수많은 1차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차 감정. 전문 용어입니다. 1차 감정은 어떤 거냐면 어떤 우리 아이가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행동을 했는데 사실은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가 난 것뿐만 아니라 안타까움도 있어요. 아, 저거밖에 안 됐을까? 속상함도 있어요. 아, 그리고 약간의 쪽팔림도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1차 감정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언제나 2차 감정의 표현 형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그럼 아이는 화를 받았잖아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뭐 하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화내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마 마음에는 너무나 많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가장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사랑이 깔려 있어요. 근데 화를 내는 순간요, 아이는 그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때로는 우리는요, 그 감정을요, 나누어서 표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설명해 주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솔직히 엄마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 속상해. 속상한 게 제일 큰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쪽팔림도 있는 것 같네. 막 답답함도 있어. 아, 미치겠다. 우리 좀 어떻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지 않니?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 엄마가 지금 단순하게 나한테 화만 낸 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감정을 알아차리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걸 알아놓으면 좋냐면요, 공부를 하면 좋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이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MBTI라고 하는 겁니다. MBTI. 아시나요? 혹시 MBTI 자기 유형 아시는 분? 오, 훌륭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잠깐 설명을 할게요. E하고 I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친구를 만나서 회포를 불고 소리를 지르고 이래야 화가 풀린다. 외향형.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있어야 돼요. 저는. 골방에 혼자 갇혀서 혼자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으면 스트레스 더 받아요. 내향형. 자, 어느 쪽인지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S하고 N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무언가를 봐야만 믿어요. 내가 보고 정확하게 확인해야만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요. S예요. 그런데 느낌이 그래, 느낌이 그래. 그 느낌이 더 정확해. N, 직관형. 저는 직관형이에요. 찍으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때로는 푸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어. N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T와 F가 있습니다. 저 심지어 영화 예고편 보면서 울다가 오열한 사람이에요. T일까요? F일까요? 당연히 F죠. 눈물 많은 사람 F예요. 눈물 많은 사람 F예요. 우리 남편 T예요. 때로는요, 정말 이 인간을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나올까 싶을 만큼 T예요. 자, 그런가 하면 JP인데요. 저는요, 오늘 딱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의 계획이 머릿속에 쭈르륵 잡혀 있어야 돼요. 여행을 가도요, 가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노선 먼저 잡습니다. 노선 먼저. 여기서 가서 여기까지 몇 킬로 가는데 소요 시간은 얼마고, 여기 들렸다가 그 다음에 식사하는 시간까지 얼마가 걸릴 거고, 여기 도는데 1시간 반 걸린다네 라고 해서 여행 계획을 짜는 게 저의 J예요. 자, 우리 남편 어떨까요? 그러는 게 어딨어, 그냥 가. 그래서 사이판 가가지고 잠만 자더라고요. P. 자, 그러면 저는요, INFJ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깜짝 퀴즈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과연 어떤 거일까요? 100%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정답입니다. 놀랍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연애 결혼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제가 MBTI 강의를 워낙 많이 해서 그러는데 서울 들어봤더니 부부끼리 오면요, 이렇게 전혀 다른 유형, 특히 연애 결혼하신 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재혼 커플. 성격 때문에 헤어지신 분 많잖아요. 와, 아바타를 찾더라고, 아바타를. 똑같아요, 성격 유형이 심지어. 저 성격 유형에 똑같은 쌍 6쌍 봤어요. 재혼 커플만. 여러분, 재혼 커플이 많지 않잖아요. 그 중에서 6쌍이면요, 그냥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격을 알면요, 재미있는 게 많이 보여요. 자, 예를 들어 아들러 같은 경우는요, 4가지 라이프골을 가지고 하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또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죠. 안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되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맞죠? 그럼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화가 나요. 왜냐면요,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미친 행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스마트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덮어놓고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을 낳았어요. ML 내비의 법칙만 먼저 할게요. 이게 아주 재밌는 법칙인데요. 미국에서 이루어진 실험이거든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공중전화 박스에 10센트는 100원짜리 동전이에요. 전화를 걸기 위한. 놓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동전을 집어드는 순간 혹시 10센트 못 보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 동전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실험한 겁니다. 얼마나 돌려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걸 실험했더니 처음에는요 63%만 돌려줘요. 분명히 이 사람이 놓고 간 거 아는데 몰라요? 그래서 먹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눈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눈 한 번 마주쳤어요. 양심이 찔리잖아요. 72% 돌려줍니다. 근데 가기 전에 눈도 마주치고 예쁘게 말도 해요. 오래 기대서 미안합니다 라고 예쁘게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86%가 돌려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눈을 보고 미소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팔을 스쳤습니다. 스킨십을 만들었더니요 96%가 돌려줍니다. 놀랍죠? 자, 인생은요 태도와 행위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내 태도를 바꾸면 반응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살만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돌아오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반응은 달라진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가장 강력한 아이템이 있어요. 뭡니까? 스킨십이에요. 모든 것들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아이템은 스킨십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인 스킨십을 함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는 4%가 어디나 있어. 머리도 안 되는 인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96%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뭘 해도 안 되는 이 4%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인간들을 만나거든 여러분들 괜히 욕하지 마세요. 내 입 더러워져요. 이제부터 뭐라고 하시면 되니까 어우 4%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한번 연습해볼까요? 시작. 어우 4%.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가장 심한 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크 트라이어드가 어디나 있다는 거죠. 다크 트라이어드는 어떤 거냐면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인데요. 그냥 보면은 어머 너무나 심각해서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특히 사이코패스. 우리 사이코패스 하면 길 가는 사람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만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사이코패스의 기준은 뭐냐면요. 자, 1이라고 하는 자극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자극이 나한테 오는 게 맞죠? 1이라고 하는 자극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살짝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머나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처럼 가볍게 팔을 스쳤는데 나한테 칼을 찔러.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극과 반응의 밸런스가 안 맞죠.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이것만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팔이라고 하는 자극이 갔는데 1도 안 느껴. 이것도 사이코패스예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성인군자가 아닌다면 사이코패스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르시시즘은 어떤 거냐면 자기애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겁니다. 근데 비교했는데요. 어머 이 사람이 나보다 괜찮아.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일반적인 사람은요.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해. 더 노력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데 나보다 높아? 그럴 수가 없지. 자, 이 사람과 내가 동등해지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 나르시시즘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악성 댓글 달지 맙시다. 그럼 나 나르시시즘 환자예요 라고 하고 밝히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마키아벨리즘인데요. 마키아벨리즘은 누군가를 제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갯머리 송사가 마키아벨리즘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찍어 누른다는 느낌도 있지만요. 사실은 어떤 것도 마키아벨리즘이냐면요. 우리 슈렉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예쁜 고양이가 있어요. 장화시는 고양이가 등장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죄송해요. 좀 힘들겠지만 너무 멀리 잡아주세요. 멀미 나와요, 사람들. 이러는 거. 나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마키아벨리즘입니다. 저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50 넘은 여자분이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한다고요 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막 넘어오더라고. 근데 그분은요. 여자분하고 있을 땐 그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앞에 남자가 있는 순간 갑자기 말투가 바뀌어버리더라고.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와. 저 들은 말이에요. 있어요. 내 주변에 몇 명. 힘들어요. 막 넘어오려고 해요. 마키아벨리즘입니다. 그쵸? 나 예쁜 사람이니까 나 들어주세요. 이거잖아요. 하지 말자고요. 우리 정말 하지 말자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다크 트라이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일상 속에서 항상 보람을 느껴야 되고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하는 직장에서 매 순간 너무너무 행복하고 짜릿짜릿하고 막 미쳐버릴 것처럼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일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부캐를 만드셔야 돼요. 자, 부캐가 뭐냐? 부캐릭터. 내가 잡으로 하는 거 말고요. 내가 너무나 좋아해서 미쳐서 하는 게 뭔가 하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타를 치든 붓글씨를 쓰든 신앙송을 하든 배드민턴을 치든 골프를 치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 순간 내가 행복하고 보람있고 내가 정말 멋지고 괜찮아 보이는 나를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는 부캐릭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통해 보람을 찾고 행복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뭐냐? 시니어 모델이에요. 저예요. 안 믿겨지시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니어 모델 마스터 과정 하고 있어요. 지도자 과정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뀔 수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화장을 지우고 가면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본다라는 거.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거. 그래서 집에서는 막 활기하고 다녀요. 아무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메이크업이 아니라 변장이더라고요. 변장하고 왔어요, 제가. 아마 난지 모르실 거예요. 전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박사 논문을 썼어요. 이 애니어그램을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이해했고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 딸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엄마의 삶이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 왜 우리 언니는 아직도 누군가를 돕는 행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외국 의료 선교를 떠난 우리 둘째 언니, 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똘똘한 우리 큰 언니, 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가 애니어그램으로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무조건 내 편. 이기적이지만 무조건적인 내 편이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괜찮다고 먼저 말할 수 있는 무조건 내 편. 가족은 저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저는요, 군산에 올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애증의 관관이거든요, 군산이. 자,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행동은 이해하기 위한 배움이다. 이해하면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했어요. 정말 제가 취미가 공부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 자유로워지는 나 자신이에요. 이전엔 이해되지 못했고 용납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요, 해석되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자유로워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더라고요. 아는 만큼 행복해지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부정적인 경험을 이겨내고 극복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깨닫고 나면서부터 내 앞에 있었던 그 수많은 아픈 기억들이 어느 순간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저는 어땠냐면, 제일 막내예요. 저 여기 4개나요. 우리 언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어린 시절은요, 너무 우울했어요. 항상 울고 있었고요. 항상 울면서 우리 엄마 손을 잡고 아빠 오기 전에 도망가자고, 아빠 없는 곳에 살자고, 맨날 울면서 우리 엄마한테 짐 싸갖고 우리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다른 나라 가서 살자고 맨날 이랬던 게 저희 어린 시절의 모습이에요. 내가 기억하는 나의 어린 시절 너무 어두웠어요. 그런데 제가 박사를 공부하는데 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맞는지는요, 비교해 봐야 된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큰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내 어렸을 때 나의 모습은 어땠어?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어떤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냐면 항상 우울하고 울고 있는 아이였어 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아이였대요. 어머나,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언니한테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는 거. 왜냐하면 나는요, 선택적 기억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택적 지각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아팠던 현실들, 힘들었던 어린 시절, 비어있는 쌀통만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더니, 야, 우리 집이 그렇게까지 가난하진 않아. 언니가 막 그러더라고. 근데요, 저는 항상 울고 있는 엄마만 봤고요. 아파하는 엄마만 봤어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기억하는 것도 어떤 것만 기억해요? 부정적인 것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었고요. 슬펐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처럼 밝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기억은 때로는 왜곡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의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얽힌 스토리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구암 국민학교, 구암 초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되게 유명했어요. 도서관에 갇히는 아이로. 제가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 문을 닫아도 모르고 그 안에서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 보면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요. 살려달라고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책에 미친 아이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독서왕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도서관을 조그맣게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제가 채웠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어린 시절을 살겠던 건 책이었거든요. 이게 우리 딸내미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는 항상 바빴어요. 심지어 아버님 병간호할 때 전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님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울고 있는 우리 딸하고 아들 앞에서 제가 무릎 꿇고 앉았어요. 현아, 너희가 알다시피 할아버지가 너무나 몸이 안 좋으셔.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 그런데 엄마는 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있든지 할아버지와 함께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정말 미안한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 엄마가 너희 옆에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어. 그런데 엄마가 너무나 하고 싶어. 평생 후회할 것 같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허락해줘야 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요, 이 딸이 이때, 딱 이때.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계란 후라이 잘해. 그래서 저는 시아버님 병간호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 딸 덕분에.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죠? 네. 제가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경장동 철길입니다. 아시죠? 제가 이 길로 걸어서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제가 구암초등학교 다녔다고 했잖아요. 제가 세대제지, 세풍제지라고 아시는지 몰라요?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이 길을 항상 걸어 다녔는데요. 저는 이 길이 참 싫었어요. 아픔의 길이었고 눈물의 길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었어요.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여기 관광지라고 막 간다는데 막 끔찍했거든요. 저는 이 길이요. 어느 날 제가 우리 딸과 아들을 데리고 이 길을 갔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팠던 기억들을 행복했던 기억으로 스위시라고 하는 건요. 휘리릭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심리학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기법들이 있는데요. 스위시 기법이라고 NLP라고 하는 건데 제가 박사 논문 썼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NLP라고 Neurological Language Progra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뇌과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기억들을요. 행복했던 기억으로 스위치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지게 하는 거예요. 스위시라고 하는 휘리릭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먼저 변화를 원하는 행동이나 바뀌길 원하는 부정적인 기억들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순서만 쭉 설명할게요. 나중에 그 스위시 기법,
NLP 기법이라고 검색해보면 많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깊게는 못해요. 이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도 하거든요. 스위시를 가지고요. 트라우마 치울 때 제가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고 싶은 행복하고 찬란하고 안 되면요, 상상의 정면도 상관없어요. 내가 환호를 받는다거나 뭐 금메달을 받는다거나 뭐든 상관없습니다. 바꾸고 싶은 걸 이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쁜 기억을 총칼라로 앞에 크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고 싶은 좋은 기억을요, 이 왼쪽 구석에 조그맣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스위시! 크게 말하면서 이 왼쪽에 있는 조그만한 그 행복했던 것들이요, 갑자기 확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이 부정적인 것이요, 사라져버리는 걸, 멀리 확 날아가 버리는 걸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스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하냐, 공포증을 치료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치료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터널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요, 그 노선에 터널이 있으면 그 터널을 안 가려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웬만하면 요즘에 다 터널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못 타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걸 가지고 치료했습니다. 스위시를 가지고. 이젠 터널도 운전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고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할 수 있다면, 자, 방법만 알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스위시가 너무 힘들면 프리릭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연습만 해볼까요? 이거를 할 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크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거 봤죠? 어떻게 한다고요? 스위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로 그 장면을 떠올렸을 때 더 이상 답답하지 않고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 장면을 봤을 때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아요. 공포증이 치료되는 겁니다. 저 많이 했어요, 이거. 바꾸고 싶은 경험이 기억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아들러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치유를 하거든요. 근데 치유가 끝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만나면요, 못 알아봐요, 사람을요. 진짜로 못 알아봅니다.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어, 막 이래요. 완전히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는데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니어 모델을 왜 하려고 하냐면요, 몸만 아름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아름다워져야 진정 아름다워지더라고요. 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함께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원하시면 사진을 찍어 놓으셔서 나중에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못할 거예요. 실제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며칠 전에 찍은 저희 딸과 저의 사진이에요.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요즘에 셀프 스튜디오라고, 셀프 사진관이라고 있더라고요. 35,000원을 주면 이렇게 컬러하고 흑백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이 새로 만나신 얼마나 아름답게 사시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제가 못한 행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요, 시니어 모델이세요. 한복 모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대화 거리 행사할 때. 멋지시죠? 네. 우리 어머님이 이때가 80이 넘으셨을 때예요. 엄청 동안이시죠? 네. 자,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건요, 때로는 내가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과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팠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 지금도 숨을 쉬기 힘들 만큼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시간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기억은 사실은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요, 수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폐증 환자거든요.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게 지금 뉴욕의 거리예요. 뉴욕을 헬리콥터를 타고 한 바퀴 뺑 돌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강 뷰를 그렇게 했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쫙 한번 돌고 나서 한강에 있는 모든 다리를 정확하게 그려냈어요.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인 거죠. 하지만 우리도 사실 기억하고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다 하잖아요.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그죠? 자, 그래서 해소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각과 기억들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망각이라고 하는 걸 줍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기억을 감당할 에너지가 생기면 어느 순간 기억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어느 날 제가 몇 년 전이었어요. 박사를 막 시작하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강의도 너무너무 잘 됐고요. 단양에 강의를 갔었습니다. 단양에 단양 팔경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윤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물결이 금처럼 반짝이는 거예요. 비늘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5월이었는데 하늘은 가을처럼 맑았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차에서는요, 바이브의 천국이라고 하는 노래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어떤 가사냐면요, 그대와 함께 있으면 이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막 듣는데요, 이 순간에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 여기가 천국이구나. 진짜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갑자기 기억나지 않던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저는. 죽어도 생각나지 않았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기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났던 거였어요. 근데 내가 마음의 힘이, 마음 근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키워지니까 내가 억압하고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이 어느 순간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치유하는 작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의 나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많이 달라진 내가 대견할 만큼. 이제는 제가 조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노래가 너무 좋지만 그 다음 이제 마무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억압된 기억들이 해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고요, 가족한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음에 감동과 감탄과 감사를, 제가 존경하는 홍광수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느낌이 확 왔어요. 내가 정말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구나, 감동이구나, 감탄이구나. 내 삶 속에 이 감사와 감동과 감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겠구나, 쓰러지지 않겠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게슈탈트 기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 당신은 당신. 나는 나의 일을 하며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 당신은 당신. 만약 인연이 있어 우리들이 서로 만날 수 있다면 훌륭한 것입니다.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경계를 잘 세울 때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완벽한 솔루션을 줬다기보다는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많은 것을 학습하고 성장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좋은 기회로 여러분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려고 좋은 시간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